수필의 성자, 세상은 그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상 이야기가 나오자 이렇게 짚었습니다. 그 상은 수필이 아니라 시로 받은 것이라고. 2004년 90이 넘은 스승 앞에 칠순의 문턱에 다다른 제자가 마주 앉았습니다. 1959년 봄 서울 4대 강의실에서 스승의 영시강독을 듣던 국문과 3학년 학생이 반백년을 돌아 수필가가 되어 다시 찾아온 자리였습니다. 그날 스승은 좀처럼 하지 않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10살의 어머니를 잃은 일, 일본 경찰의 눈을 피해 상해로 건너가 학교 하나 마치는데 8년이 걸린 시절, 세상을 등지려 찾아간 금강산 암자에서 불단의 천황폐하 만세를 걸어둔 주지가 오히려 자신을 불령선인 취급하던 순간 의탁할 곳이 없다는 걸 알고 다시 산을 내려온 이야기, 그리고 자신이 왜 결혼했는지까지. 대담이 끝나고 그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번 인터뷰를 했지만 오늘같이 길게 깊이 있게 한 적은 없다고. 그 하루를 지금부터 들으시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셨습니까? 진작부터 에세이 문학의 선생님을 모시고 싶었습니다만 이렇게 늦었습니다. 제가 선생님을 처음 뵌 것이 1959년 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서울사대 영문과 교수셨고 저는 국문과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그 후 먼 길을 돌아 수필로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볼 때마다 늘 감사하는 마음이 들곤 합니다. 비천득, 고맙습니다. 송광성. 선생님의 미수연 때라고 기억되는데 박완서 선생이 금화 선생님처럼 곱게 늙을 수 있다면 정말 오래오래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신 말씀 선생님도 기억하시지요? 비천득, 그랬던가요? 송광성. 연보를 보면 선생님은 1910년 5월 29일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우리 나이로 95세이십니다. 생존한 문인들 가운데 가장 연세가 많으신데 이렇게 건강하신 데는 선생님만의 비결이라도 있으신지요? 비천득, 그런 게 뭐 있겠어요? 내 자신이 생각해도 이상해요. 나는 외아들이고 아버지는 내가 7살 때, 어머니는 10살 때 돌아가셨어요. 언젠가 젊었을 때 사주를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 점쟁이 말이 약질이지만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60까지는 가겠다고 하더군요. 내가 너무 삼갔는지 여태까지 살고 있습니다. 기적인 거죠. 쌩쌩한 사람들도 일찍 죽는데 참 이상해요. 송광성. 이상한 것이 아니라 선생님의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면 수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천득, 욕심을 부리지는 않았어요. 누구와 경쟁하느라 마음을 상한 일도 없고 내 자존심과 양심에 꺼리는 일은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믿지고 사는 것이 마음 편해요. 나이를 먹어가니까 자기 한계에 도달하는 것을 알겠어요. 정신적으로나 뭐나. 아시겠지만 수필 안 쓴 지 30년 되었어요. 시는 간간히 썼지만요. 내가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자기 한계를 모릅니다. 뭘 안 하면 망각된 것으로 알고 전만 못한 것들을 자꾸 써내고 있어요. 서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이를 먹어서 더 뻗을림이 없으면 silence and salon. 침묵을 지키든지 술을 마시든지 하라고요. 나는 술을 못 마시니까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송광성. silence and salon. 침묵하든가
살롱에 가서 술이나 마시라는 뜻이죠. 참 멋진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 분수를 알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하는 호는 언제부터 쓰셨습니까? 그리고 자호인지 아니면 다른 분이 지어주신 건지요? 비천득. 이 호는 내가 춘원집에 있을 때, 그러니까 3년 동안 춘원집에서 기거한 적이 있는데 그때 지어준 겁니다. 20몇 살 때부터 썼을 겁니다. 송광성. 그러셨군요. 그런데 선생님이 태어나신 곳은 지금 어디쯤입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그곳에 사셨는지요? 비천득. 종로구 청진동이에요. 지금도 그곳은 많이 변한 것 같지 않더군요. 그곳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니까 10살 때까지 살았어요. 송광성. 지금도 그곳에 가끔 가보십니까? 아니, 못 가지요. 송광성. 선생님이 태어나셨을 때 선친께서는 화신백화점 건너편에서 신전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한 자산가였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는지요? 또 선생님이 7살 때 돌아가셨으니 아버님에 대한 기억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비천득. 내가 알기로는 신발에 징을 박았다고 합니다. 부끄러운 얘기인지 모르지만 나의 친할아버지께서는 소금장수였다고 해요. 아버님이 자수성가한 겁니다. 역사적으로 피간애가 한의원을 많이 했는데 임금 앞에 나가려면 당상관은 되어야 한답니다. 피가가 양반이 아니고 중인이지만 당상관을 내려 임금 앞에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은 피가라도 옥관자만 쓰고 다닌다는 말이 있었지요. 그리고 재산 얘기는 하기 어렵지만 아버지가 서울 사람이라서 그런지 서울 근처, 그러니까 고양군이나 시흥 등의 땅을 많이 사두었대요. 지금 같으면 굉장했겠지요? 그때 천석군 소리는 들었다고 합니다. 송광성. 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비천득. 아, 그런 속담이 있나요? 송광성. 네, 속담 사전에 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선생님은 겨우 10살이셨습니다. 그럼 17살에 상해로 탈출하실 때까지 누구의 보살핌을 받으셨는지요? 또 학비는 어떻게 마련해 가지고 가셨는지 궁금합니다. 비천득. 내가 재산 상속자니까 사람들이 서로 자기 집에 와 있으라고 했어요. 그때 경기 부속 국민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재주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검정 시험을 치르고 2해 빨리 제1고보에 들어갔어요. 그때 춘원이 나를 재주가 있다고 좋아했어요. 학교 들어가서는 일본 소설을 밤새워 읽고 친구들과 등산판 잡지 첫걸음을 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춘원이 더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학자금은 주위 사람들이 내 땅을 팔고 잔금 받은 거 한 5, 6천 원이 내 손에 들어왔어요. 그때 시세가 벼 한 가마, 광목 한 필, 금 한 돈이 5원씩 했으니까 상당한 돈이었죠. 그 돈을 상해 조선은행에 맡겨 놓았었는데 일본인 직원이 놀라더군요. 오끼 데스네 하고요. 송광성. 좀 전에 춘원 선생 댁에서 3년 동안 기거했다고 하셨는데 춘원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비천득. 그때 춘원은 톨스토이에 심취해 있었어요. 그 집에 영어로 된 톨스토이 전집이 있었는데 나중에 나도 그걸 읽었어요. 그리고 춘원의 집에는 놀러 오는 사람이 많았는데 유진호 같은 사람은 춘원을 스승으로 알고 자주 찾아왔죠.
나는 운이 좋아 많은 사람들과 접할 기회가 있었고 문학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정말 행운이었지요. 그리고 춘호는 동아일보 편집국장이었어요. 송광성. 그 당시는 대개 일본 유학을 떠났는데 그럼 선생님이 상해로 가신 것도 춘원의 영향 때문인가요? 비천득. 그렇습니다. 춘원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때는 춘원이 친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도산 안창호 선생을 스승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그분을 만나게 될 거라며 권했지요. 호강대학에 유학한 사람은 주요한, 주여섭, 그리고 또 한 사람과 나였는데 학생은 600명 정도 되었고 대부분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중국에서도 부잣집 자식들이 가는 사립 귀족 학교였습니다. 송광성. 주요섭 선생을 형으로 깍듯이 존경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셨습니까? 비천득. 주요한 씨가 상해에서 돌아와 동아일보에 있을 때 내가 찾아갔죠. 그때 주요섭 씨는 상해에 있었고요. 후에 이혼하고 나서 나와 함께 3년을 기거할 정도로 친한 사이였어요. 그리고 주요한 씨는 굉장히 재주 있는 사람입니다. 일본의 정산학원을 다녔는데 제1고보 이과에 들어갔어요. 그럼 동경제대는 누워서 들어갈 수 있었지요. 상해 호강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하고 우리나라에 오니까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동아일보 기자로 들어간 거예요. 그때도 춘원이 도와주었어요. 송광성. 그러니까 춘원은 당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셨군요. 그런데 선생님이 호강대학에 진학한 것은 1929년이고 졸업연도는 1937년입니다. 대학을 졸업하시는데 8년이 걸리셨어요. 그동안 수차 귀국하여 금강산 등지에 체류하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된 사정을 듣고 싶습니다. 또 하산하시게 된 이유 같은 것도요. 비천득. 그때는 상해사변 등 전쟁이 여러 번 일어나 그랬어요. 나는 몸도 마음도 약해서 일본과 대항해 싸우지는 못했지만 친일하는 글은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소극적 저항이랄까? 지조는 지켰습니다. 내가 금강산 장안사에 있었는데 나는 가족도 없고 하니 절에 가서 공부나 하고 지낼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실망해서 속세로 나오게 되었지요. 내금강에 절이 많았는데 나를 지도해 주시던 상월 스님의 말씀을 들으니 스님들 생활이 생각과는 많이 다르더군요. 그리고 마연이라는 암자의 이름 있는 스님을 만나러 갔었는데 그 스님의 법명을 대면 잘들 아시겠지만 밝히기는 그렇고 아무튼 불단에 천황폐하 성수 만세라고 쓴 것이 걸려 있었어요. 그래도 일본 경찰의 성화에 그랬나 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를 보자마자 당신 요시찰 인물이라서 피해 다니는 거 아니요? 하고 물어 기분이 대단히 상했지요. 그리고 무슨 죄라도 뒤집어 쓸까 봐 그랬는지 나를 냉랭하게 대하고 말도 좀 잘 안 해서 내 마음이 돌아섰어요. 아, 여기도 믿을 수가 없구나 하고 속세로 돌아왔지요. 송광성. 선생님의 글을 읽으면 선생님은 스님이나 신부님이 되실 분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셨군요. 비천득. 나는 가족이 없었으니 절에 들어가 공부나 하려고 했지요. 송광성. 선생님은 1937년에 졸업하시고 귀국하여 중앙상업학교 교원으로 지내시다가 1945년 경성대학 이해과 교수로 임명되신 것으로 연보에 나와 있는데 일본 유학파도 많았을 텐데 어떻게 어려운 교수직을 맡게 되셨는지
당시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피천득. 예과 교수는 해방 후의 일입니다. 아직 서울대학교로 이름이 바뀌기 전 잠깐 동안이었어요. 그전에는 어림도 없지요. 일본 치하 때 얼마나 고생을 했느냐 하면 내 뒤에는 춘원도 있고 도산도 있으니 불령선인이라 해서 학원 선생도 못하게 했어요. 그때 나는 결혼을 안 하고 방 하나 얻어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쌀 배급을 주면서 독신자에게는 안 주고 가정에만 주었어요. 그러자 친구인 이종수 선생이 자기 집에 와 있으라고 해서 가 있었는데 미안해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은 주요한 씨 부인과 형아우하며 지내던 부인이 나중에 장모가 되었지만 자기 딸을 낳아 결혼시킬 의향이 있었어요. 그래 딸을 보니 말도 없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 옛날 여자다웠는데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산부인과 의사인 춘원의 부인이 봐준다고 이 사람을 불러 건강진단도 하고 그러더니 몸매도 괜찮다고 해서 사실 쌀배급 타려고 결혼한 겁니다. 송광성. 요새 젊은 사람들 결혼보다 더 과학적이셨네요. 피천득. 그런가요? 송광성. 제가 3학년 때 들은 선생님의 영시 강독은 제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강의 시간을 잘 지키셨습니다. 어떤 분은 90분 강의에 20분 늦게 들어와서 20분 일찍 나가는 분도 계시던 때지요.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단 한 번 강의를 일찍 끝내신 적이 있었어요. 제가 보니 강의실 문설주에 웬 여중생이 기대어 선생님 강의하시는 모습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선생님과 그 학생의 눈이 마주치자 강의를 서둘러 끝내시고는 어깨를 감싸 안고 긴 복도를 걸어가시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피천득. 그걸 다 기억하다니 놀랍습니다. 송광성. 그 학생이 서영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훨씬 뒤였습니다. 그때 서영이가 이화여중 2학년이었던가요? 아무튼 부녀의 모습이 그렇게 다정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서영 씨는 지금 세계적인 물리학자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영 씨가 문학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피천득. 내 일생의 가장 큰 잘못이에요. 그때 우리나라 형편이 가난해서 외국에 가서 잘 살아라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 아이가 소질은 문과인데 억지로 공부한 게 그렇게 됐어요. 당시에는 5과목만 하면 서울대에 들어갔는데 요즘도 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다 시키지 말고. 서영이는 제2 외국어로 불어를 했는데 만점을 받았어요. 고등학교 때 글짓기 소질이 있어 특기생으로도 갈 수 있었는데 내가 잘못한 거예요. 유학 가서도 성적이 좋아 대학원을 MIT나 하버드로 가라고 했어요. 그래야 한국 수재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아, 그래. MIT로 갔는데 제 지도교수와 결혼을 했어요. 모든 게 운명이야. 어쨌든 서영이는 여자로서는 제일 유명한 물리학자가 되었어요. 송광성. 선생님 심정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사람의 일이란 의도대로 되지 않은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되었으니 그것으로 위안을 삼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보스턴 대학 우주물리학과 교수지요? 피천득. 그렇습니다. 송광성. 선생님은 우정이라는 글에서 사라져가는 친구들을 생각하며 친구는 나의 일부이다. 나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일생을 통해 수필의 성자라 불린 피천득. 제자의 글을 두고 이건 수필이 아니라 시라고 격찬한 스승.
그런데 그 스승이 쓴 인연은 사실입니까? 지어낸 이야기입니까? 일연 송광성, 달팽이처럼 느려 보이나 오직 작품으로만 말해온 작가. 스승의 반세기를 곁에서 지켜본 그가 이제 아무도 묻지 못한 것을 기어이 묻습니다. 그리고 기어이 답을 받아냅니다. 일제치하에서도 해방 뒤에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권력편에 서서 글을 쓴 이가 있다며 이름을 반쯤 가린 채 못을 박습니다. 2005년 범사 피천득 문학전집 번역시집 나는 미를 위하여 죽었다 역자 서문에 권력에 아첨하는 자를 향한 그 질타의 목청이 한 해 앞서 이 대화에서 먼저 터집니다. 그러고는 곧바로 밝힐 것은 밝혀야 한다던 자신의 떳떳한 입장은 아니라며 물러섭니다. 이 느리고 집요한 대화는 어떻게 성공했을까요? 문장 하나라도 제대로 묻고 제대로 쓰는 법, 그 하나라도 건지고 싶으시다면 국회숙 여사의 낭독으로 2부를 꼭 열어보십시오. Para que contar mi edad 금방 찬물로 세수를 한 21살 정신한 얼굴이다